네, 지금부터는 전국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완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국가정보자원 관련 전산실 화재, 불은 하루 만에 이제 하루 넘겨서 꺼졌지만 복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어젯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복구 계획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행히 중대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여러 정부 부처의 행정정보 시스템이 마비되고 또 각 부처 홈페이지 접속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민원 처리의 지연, 증명서 발급 차질 등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제 조속한 복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 안전,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중대본 회의 보고 오셨는데 전산장애로 중대본이 꾸려진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이 시스템들의 상황들 알려진 것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 피해 상황과 이 복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민들께서 직접적으로 느끼실 피부로 체감하게 될 피해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지금 정부가 일단 단계적으로 복구하겠다. 뭐 민원24라든지 우체국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내일부터 평일이 시작되면 국민들께서 상 많이 이용하시는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장 복구되지 않으면 상당한 불편함을 느낄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께서 화재가 났다,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인식을 하고 계시지 본인들께서 어떤 피해를 입게 되실지 아직 예측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이 피해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는 최대한 빠르게 복구를 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 서비스부터 복구를 시작할 것이고 시작하고 있고 예.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복구를 위해 일단은 지금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추석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평일까지 이제 당장 내일이 월요일인데 복구가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 피해가 연달아 생길 것 같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대한 피해 사실을 파악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 이 화재가 발생하고 어제가 토요일, 오늘이 일요일 연휴가 이제 앞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 피해 후유증은 훨씬 심각하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모든 그 업무가 다 전산망으로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예. 이게 3년 전에 어떤 카카오 우리가 잘 기억을 하죠. 먹통 사태, 그리고 2년 전에 이와 비슷한 행전 전산망 마비 사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대형 어떤 참사라든가 대형 화재라든가 이런 재난은 항상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하이니 법칙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마음에 아프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UPS라고 하는 이른바 무정전 전원 장치 배터리를 이동 중에 화재가 발생했다 정도로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한 곳에 화재가 났는데 IT 세계 5대 강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전산망이 완전 다운이 됐을까 하는 그런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 크게 하나가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쌍둥이 여기서 불이 나도 다른 곳에서 그대로 큰 후유증 없이 가동이 되는 시스템을 당연히 만들어 놨을 줄 알았는데 글쎄요. 그런 그 쌍둥이 클라우드 시스템은 지금까지 이렇게 간과를 했다라는 점에서 세계 5대 강국, 3대 강국이라고 하는 IT 강국으로서 상당히 지금 볼 낯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이전 정권, 윤석열 정권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큰 재난 앞에서는 여야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피해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감 없이 숨김없이 이렇게 공개를 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 손실 여부는 저희가 좀 더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화재 사태 폭이 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좀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재난에는 사실 여야가 이게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저희가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합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재난 위기 앞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에 대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예견된 재난이다, 명백한 인재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어떤 책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민주당 탓하는 게 거의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또 저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2022년 10월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그 당시에도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 당시 윤석열 정권이었거든요. 카카오에게 너무 많은 독점을 줬다, 특혜를 줬다. 그 문재인 정부가 특혜를 줬기 때문에 카카오 센터의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니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2023년 11월에 또 데이터 센터 마비가 왔었습니다. 그때는 카카오가 아니라 행정부 데이터에 마비가 와서 그때 좀 불편함을 겪었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무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니까 카카오센터에서 왜 교훈을 얻지 못했느냐라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비판을 한 바 있죠. 저희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결국 아까 말씀하신 클라우드 이중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못했다는 것은 전 결국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이중화시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감은 정치권이 함께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화재가 어떻게 발생하는 결국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리하는, 격리시키는 작업을 하던 도중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권 출범한 3달 만에 어떻게든 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걸 분리하려고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의 책임을 좀 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예. 그럼 어떻게 이걸 빠르게 복구하고 재발 방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예산 문제이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어찌 보면 이런 사고 앞에서 정치권에서 좀 정쟁화적인 모습이 나타내는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은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을 좀 가리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범야권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전에 한 발언을 언급하거나 지금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같은 큰 국가 재난 사태는 먼저 정상화를 하는 게 그것은 순서죠. 예. 지금 현재 책임론을 바로 제기를 해서 특정인을 내려와야 된다, 옷을 벗기자, 이것은 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 뒤에는 책임 소재를 당연히 가려야죠. 그래야 재발을 막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없던 책임을 묻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인식, 책임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데요. 2023년 11월 거의 2년 다가오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는 행전 전상만 마비 사태 때 당시 이재명 대통령, 이 제1야당의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 기억을 나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을 즉시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 제가 그 워딩 그대로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일하라고 주는 권한인데 일을 못하거나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남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야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게 없던 책임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상화를 매진을 하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뭐 100% 당연히 도울 예정입니다. 단지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 복구와 책임 소재,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어쨌든 선제적인 그 정상화를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여야가 지금 계속 맞붙고 있는 필리버스터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중단을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거절을 한 상황인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69개 법안 중에 쟁점 법안을 제외한 쟁점 법안 4개밖에 안 되거든요. 예. 나머지는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 법안에 대한 쟁점 법안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나머지 수십 개의 법안들도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어쩔 수 없이 화재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는 정전이 됐을 때 전력 공급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배터리고 그 다른 배터리인 납축 전지에 비해서 친환경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리튬이온 배터리는 위험성을 존재하고 있고 그럼 데이터 센터를 이중화, 삼중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인데 그걸 위해서는 여야가 결국 이번 예산에서 어떻게 이걸 반영할지를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지금 논의가 급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필리버스터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쟁점 법안 4가지에 대해서는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4가지가 끝나고 나서는 당장 테이블에 앉아서 국민들의 피해를 앞으로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막을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요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뭐 또 예산 문제도 얘기해 주시고 방금 이제 이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어쨌든 해야 할 일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한 것인데 협치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협치가 사실상 실종이 되고 이 대치 상태로 장기간 또 앞으로 어떻게 타결이 될지도 예측이 안 되는 그런 그 안개 전국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왜 지금 진행이 되는지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물론이고요. 지금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를 했는데 중단하는 방법은 아주 쉽고도 가까운 데 있습니다. 입법 폭주 이거 중단하겠다. 그리고 제1야당 국민의힘의 의견 상당 부분 합리적인 그 제안이면 수용하겠다 정도의 수용 의사만 있으면은 당장이라도 필리버스터 중단을 하지요. 예. 무턱대고 무조건적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24시간 외에는 이 약효가 없는 그 중지 효과밖에 없는 거 잘 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민주당에 달렸다. 필리버스터 중단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 입법 폭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예. 하고 이 국민들께서 여론조사 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이것은 국민의힘 그 요구가 타당하다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장 이 시간에도 중단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필리버스터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자면은 지금 이제 국회 입법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4대 쟁점 법안에 대해서 지금 그제 검찰청 폐지 골자인 정부조직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어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계속 지금 이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상정을 하고 필리버스터 토론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종료 처리한 다음에 통과되는 수순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막지는 못하고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필리버스터가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필리버스터가 어떤 지금 상황에서 저 입법 폭주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즉 이 브레이크 없는 전동차를 스톱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효과가 그런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24시간 지연 효과 외에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하느냐? 지금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석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대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그 생각이 그대로 확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국민의힘은 국민께 직접 호소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저 필리버스터 그리고 오늘 2시에 예정된 장외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같은 국민들께서 그래 저들이 얘기하는 필리버스터와 장외 집회가 타당성이 있어라고 얘기하면요. 하기 싫어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계속 하고 싶은데 국민들께서 등을 돌리신다. 그러면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그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국민의 어떤 그 시선 그리고 판단 이것들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제 통과된 이 방통위 시대 17년 마감에 대한 법,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앞으로 이 위원회에 대한 좀 역할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 방통위가 갖고 있던 심의 기능 그리고 나머지 다른 과기부나 문체부에 흩어져 있던 이 방송 관련 정책 컨텐츠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7년 만에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7년 전 2008년에는 그 당시 방송위원회가 방통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부 조직은 늘 개편되는 것이고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방송위에서 방통위로 바꿨던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방송위원장이었던 조창현 위원장을 해임하고 방통위원장에 최시중 위원장을 새로 앉혔거든요. 그때 지금 야당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이진숙 찍어내기 아니냐라는 주장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 당시에 보수 정권에서는 조창현 찍어내기를 한 거냐고 저희는 되묻고 싶은 것이고요. 정부조직법 개정은 늘 모든 정부, 보수 정부,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 국정 운영 철학에 맞춰서 바꿔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꾼 것 역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송미디어 전략, 그 국정 방향에 맞춰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심의 기능과 다른 부처에 흩어져 있던 방송 관련 정책 컨텐츠 기능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골자로 지금 합친 것이기 때문에 그 통합 기능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필리버스터 자리를 내내 지켜봐왔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안 통과로 이제 자동 면직이 됐습니다. 법이 통과한 다음에 이제 이 법이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고 굉장히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10시에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점쳐볼 수 있을까요? 예, 어제 지금 통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준숙 그 전 위원장이죠. 벌써 통과가 되는 그 즉시 효력이 살아나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형장에 들어가서 직접 내가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라고 본회의장을 그렇게 사형장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말의 적절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바로 이 법안이 나를 거세하기 위한 법안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이게 정말 그런 측면이 있구나.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미디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저런 법안을 만들었구나. 자, 이 두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쪽이 국민들께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에서 방미통이 미디어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법규라든가 제도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미디어에서 가장 시대의 대세라고 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아시죠? 그리고 이른바 OTT 동영상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넷플릭스 같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규제라든가 어떤 그 제도적인 그 미비점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나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그렇게 급합니까? 바로 졸속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미디어를 집어넣고 OTT라든가 가장 중요한 시대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또 빠져 있다. 얼마나 이 시급하게 졸속으로 처리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특정인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그 목적도 분명히 다분히 담겨 있다라고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이제 끌어내리기 위한 법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정부와 집권 여당이 아니고요.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재부를 개편하는 내용,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는 내용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서 뭐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새롭게 개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OTT나 유튜브 이런 컨텐츠, 이런 시장에 대한 통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그 의견을 같이 넣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해서 이거는 이진숙 찍어내기다라는 이 슬로건 하에 아무런 협조나 테이블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담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그런 OTT나 유튜브를 통제하지 않겠다는,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은 다른 데로 분리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까지 그것까지 통합시킬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런 얘기는 다 국회 테이블 안에서 상임위 테이블 안에서 주장을 하셔야 온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강대강 악순환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국회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쟁점 법안 세 번째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잇따르는 수순인 거죠. 맞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그리고 방미통이 이거 그 법이 개정되면서 상임위의 이름들과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거까지 그리고 이 다음 법안까지가 딱 쟁점 법안입니다. 앞으로 65개 법안에서 비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괜찮겠냐라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필리버스터나 장애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건 당연히 정당의 지지율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왜 국민들이 이런 필리버스터에 쟁점 법안을 계속 막는 거에 대해서 왜 동의를 못 해주시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추석이 지나면 다음 달부터 이제 국정감사입니다. 예. 국정감사는 정치권에서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야당이 가장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그때 이 중요한 시간에 지금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겠냐는 건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굉장히 이제 국회가 바쁜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 조금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안들 그 날짜를 다 세보니까 69박 70일 이 그렇죠. 필리버스터가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 취할 수 있는 카드가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라는 그 대전제가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 필리버스터는 국회 법의 내의 테두리에 있는 합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69박 70일 동안에 매번 저렇게 하는 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글쎄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먼저 판단을 하실 겁니다. 지금 저 비쟁점 법안도 민생에 관련되는 것들이 적지 않지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인생을 위해서 이거 빨리 처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당의 여자가 줄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힘이 있는 쪽에서 이거는 먼저 풀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3자 회동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실천만 하면 되는데 그 실천이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무엇이 이렇게 쉽지가 않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인식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추석 연휴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끝난 다음에 바로 국감이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69박 70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무조건 강행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집권 여당 쪽에서 문제를 풀 실마리는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필리버스터를 종료를 하려면은 재적 의원의 이제 5분의 3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럼 지금 180명 정도가 된단 말이죠. 범야권 규모가 그 정도인데 매번 그 인원을 모으려면 좀 이 점도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정감사 기간에는 여당도 야당도 그 여권 다 모두 이런 의정활동에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럴 때마다 모여가지고 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기 위한 체력 소모를 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분의 3입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151석 제적 과반으로 이 통과를 시킬 수 있는데 예. 한 150석 좀 넘는 의석으로 이걸 무리하게 강행시키려고 할 때는 필리버스터로 막아도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국회 의석의 60%인 180석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이 동의하는 법안이라면 나머지 40%는 그 법안에 동의를 해라. 그 법안에 뭔가 개정안에 최대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라라는 그 뜻으로 180석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180석이 안 됩니다. 다른 조국혁신당이 됐든 다른 군소정당들과 함께 이걸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 역시 이거 국민의힘의 이 필리버스터가 무의미하다, 뭔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중단에 동참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어차피 지금 하루씩 24시간밖에 못하는 필리버스터를 과연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내 이야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원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서울에서 장애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집회가 지금 5년 8개월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따지면은 5년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원외 집회를 할수록 좀 강성적인 강경 발언들, 강경 지지층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각에서 여전히 그런 지금 우려하고 있는 앵커께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슬로건을 들었던 것도 우리가 포착이 돼 있죠. 예. 이 동대구역에서의 지난주 집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요 대략 한 7, 8만 정도의 운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이 집회 전체의 이 메인 기류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만 그것은 곧 그 차선 속에 묻힌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아무튼 그 이재명 정권의 어떤 폭주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특히 사법을 무력화시키고 입맛대로 사법 개혁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 우려 섞인 것들이 그대로 집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2시에 서울시청 앞 그러니까 정확히는 대안문이죠. 덕수궁 앞에서 이 대규모 또 집회를 열립니다. 대구역 집회보다도 훨씬 더 이 참여 인원이라든가 규모는 클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네. 글쎄요 이 목소리가 그대로 그냥 시청 앞에서 끝나면은 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불행한 사태죠. 그러니까 이 목소리 중에 적어도 아주 그 최소한의 그 요구 또 촉구 이런 목소리는 국정에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장애 집회의 어떤 그 목적과 의미 아니겠습니까? 장애 집회 민주당도 지금까지 여러 번 한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더 능하죠. 장애 집회와 대국민 그런 그 어떤 그 퍼포먼스는 더 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막 그 장애 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국민들께 호소하는 거 외에는 지금 마땅한 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점차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그 단계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애 투쟁이라는 것은 여론 형성이죠. 여론에 호소하는 여론전 성격이 짙은데 명절을 앞두고는 좀 여론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민주당에서는 이 장애 투쟁에 대한 대응은 어떤 전략이 있으십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장애 투쟁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집회 때마다 뭐 윤 어게인이라든지 이런 피켓이 나오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걸 금지시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구 집회를 떠올려 보면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윤 어게인을 계속 외치는 분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 집회 현장으로 나오는 걸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단순히 그 집회 현장에 나온 국민들만 말하는 게 아니죠. 전한길 씨 같은 분들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투쟁을 하게 됐을 때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도 장애투쟁 야당 시절에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장애투쟁 속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경우에는 그 당시 여당에 대한 압박이 됐을 것이고요. 그 당시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았을 때는 장애투쟁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그쳤을 겁니다. 그거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장애투쟁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는 건 아닌지 지금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당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압박이 안 되는 건 아닌지 그걸 되돌아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내란 세력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한기 씨 이런 분들과 확실하게 거리두기 하고 절연을 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 지지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에 대한 여당에 대한 압박도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저희는 협치 테이블에 야당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여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조직법 어쨌든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뭐 검찰청의 이제 유무 존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워낙 여야 입장을 많이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이제 거부권 행사라는 요구인데 과연 거부권이 행사가 될까요? 뭐 현실적으로 볼 때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건 뭐 티끌만큼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놨다, 뭐 가능성이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그 지난 대선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일은 없을 걸로 지금 뭐 확실하게 보이는데 정말 이게 각종 입법 물론 개혁 입법이라는 포장 하에 정말 어떤 이재명 정권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5년, 10년 계속 이어서 정권을 차지할 그럴 그 토대 공사라고 지금 보는 시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 조금 전에 이 많은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특정 조사를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바로 금요일 날 정기적으로 나오는 그 갤럽 조사를 보면요, 이미 민주당과 이재명 그 국정 지지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4~5%. 그리고 상대방인 국민의힘의 지지율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장애 집회라든가 필리버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 일련의 활동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단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많은 국민들이 더 관심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폭주 기관차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점차 늘고 계시다라는 말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잠시만요. 언급하신 그 갤럽 조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를 좀 드렸고요. 반박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갤럽 그 조사에 대해서 또 네. 반박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정 지지율이 5% 하락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3%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이 1%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국정 운영 방향이나 정당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이탈한 분들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분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비판, 야당 역할을 해야죠. 하지만 본인들의 지지율이 왜 1%도 오르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전히 격차는 두 자릿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대해서 좀 언급하신 부분을 저희가 좀 공지를 해드리겠는데요. 갤럽 조사에 대한 저희 지지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여드릴까요? 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1%가 지금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